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의료 분쟁 중에서 형사조사,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의사회에서 형사조사를 잘 받는 방법 이런 강의를 검사 출신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사받는 아주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것은 제가 그동안 지금 의료계 일을 하면서 형사사건을 다루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의료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형사사건은 제가 거의 방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온 사건들 대부분 다 구제를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앞으로 형사사건은 적어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사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절차에서 어떤 걸 유의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은 의료 분쟁 유형별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하고 연결되고 또 민사 분쟁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맞춤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의료법 위반 사안이 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안이 있고,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있죠.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은 주로 이제 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허위 청구 부분인데요.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비급여, 주로 이제 보험사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망라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했고, 일반적인 유의사항 이후에 사례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준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료법 위반 사안은 형사처벌,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면허 정지나 행정처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또 업무 정지나 이런 행정처분하고 연결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면제나 강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행정처분 기준 공통 기준에 의하면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 4개월, 면허 정지는 2분의 1로 감경을 받을 수가 있고,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정지는 3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법률 위반하고 아주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나오면 형사 절차 끝날 때까지 처분 유예해달라는 간단한 의견서만 제출하고 형사 절차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행정처분에서도 감경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끝까지 다투고자 하면 형사 절차는 2, 3년, 행정소 2, 3년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면허 정지 이제 시효가 있는데 기본 5년이고 거짓 청구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서의 민원 들어온 사안 중에서 의료법 위반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담당 변호사가 이걸 대법원까지 가면서 한 5년 이상 끌면 면허 정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잘못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되면 재판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라오는데, 의료법과 다른 건 뭐냐 하면 형사 절차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경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면책에 집중하셔야 되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별도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형사처벌만 있고 행정처분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형사 면책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형사 절차는 어떻게 대비할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분쟁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 이제 형사처벌,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청구 급여 부분은 또 행정처분도 따라오죠. 그래서 급여 편취 사기죄로 보통 고소나 고발 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부당 청구와 허위 청구를 어떻게 구분하고 허위 청구로 문제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잘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시에 의해서 삭감을 이런 거 못할 경우에 복지부나 심평원에서 내부 지침으로 삭감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위반했다고 행정처분, 형사고발 이런 경우들이 이건 패턴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실금 사건이라든지 CT 사건, 맘모톰 사건들이 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거. 이런데 이제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비급여와 관련된 분쟁은 보험사들이 보험 사기로 이제 고소나 고발할 이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통상 수사기관에서 사건
접수가 됐다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조사 일정 이렇게 통보해 오는데 그때부터 벌써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황하시면 안 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이제 이메일로 우선 그 혐의 사실을 받아 보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해서 조사 일정을 나중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 나는 조사받으러 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 이러면 뭐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고,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되고, 이제 가급적이면 의료계 일을 하는 변호사님 선임하시는 게 좋은 게,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호법 위반이 일반 변호사들이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서 형사 절차를 할 때도 거기 맞춤형으로 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일반 형사사건 하듯이 뭐 선처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맡아서 구제해드린 사건 중에 뭐냐 하면, 허위 청구 사기로 인해서 1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거예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잖아요. 3년 지나서도 재교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사안인데, 1심 제가 변론한 내용을 봤더니 그런 변론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일반 변호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소심에서 맡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집행정지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벌금형은 우리가 최대한 감수할 테니 최고의 벌금형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부분은 좀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났거든요. 페이닥터 분이신데 사실은 의사 면허 취소되는 거하고 그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변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패해서 저한테 오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주변에 뭐 선배 변호사, 친구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이제 편하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소 주변을 잘 챙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직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든지.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경기도사 회원 중에서도 보면 간호사는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의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제 간호사가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의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자기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부 고발한 거, 리베이트니 뭐니 다 나와가지고 병원을 완전 폐업하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처벌받더라도 직원은 처벌을 면하는 게 훨씬 나중에 불이익이 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금 문제됐던 사건들, 집단으로 문제됐던 사건들 보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이 됐거든요. 최근에 문제됐던 맘모톰 사건이라든지 뭐 CT 사건도 그렇고, 그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 규정 해석을 잘못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 많은데, 그러면 방어 논리를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라든지 교과서 논문 등 관련 의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형사사건은 특히 실체적 진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체로 돌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겁이 나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논리나 다른 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회피하는 논리,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반복 질문, 집요한 추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의 방향에 따라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지나친 논쟁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진술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초점을 둬야 되고, 특히 조사 말미에는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조서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술한 부분을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풀어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타이핑을 쳐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조서 확인을 해보면 진술한 내용 그대로 지금 기재를 해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각색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서 확인하는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지금 형사법 개정으로 경찰에게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혐의를 다툴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정보공개 청구에서 미리 우리가 혐의 사실을 알고 조사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관심을 두는 쟁점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 전에 미리 변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장황하게 제출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 다시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 참고인 진술 조서 이런 걸 다시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해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쟁점을 반영한 그런 변론 요지, 맞춤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이게 이제 패턴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면부 주름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된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 목적 외인 질부의 성형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을 광고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지금 허위 광고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2018년도에 복지부에서 질성형을 많이 하는 병원 한 50개 병원을 찍어서 보건소에 그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거 다 형사 고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집단 사건이 문제되면 항상 의견이 통일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미리 겁먹고 우리 이번에 앞으로 안 한다고 하고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하자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에 계신 한 분이 뭐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이런 걸 자꾸 당해주면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힘들어진다 하면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대비를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의약품의 허가 목적외 사용 오프라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결국은 안면 시술용 필러를 다른 신체 부위에 사용하는 데 뭐가 문제되냐. 효능 효과를 보면 결국은 필러라는 것은 볼륨감을 주기 위한 것인데 다른 신체 부위에 사용하더라도 똑같은 효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각종 학술 국내외 학술 협회라든지 이런 활동 논문 이런 거를 다 번역해서 제출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무혐의를 받았고요. 요게 이제 끝나니까 또 비뇨의학과 의사회에서 그 회원 한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남성용 그 파워필 제품에 대해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이제 무혐의로 방어가 됐고요. 이거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의약품의 허가 목적의 사용, 이거 이제 보험사들이 또 최근에 대대적으로 비급여 주사제 허가 범위의 사용, 이거 지금 보험금 지급 안 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대기업에서 제가 법률 자문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논리 제공을 했고 그 금감원의 민원도 넣고 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다 물러섰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설명의무 위반 이건 이제 왜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 설명의무 위반이 단순히 이제 민사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의료법의 설명의무 위반 뭐 과태료 처벌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상의 이제 그동안 설명의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의무 입증 책임을 되게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설명의무 위반하면 주된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위자료 손해배상해라 이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작년에 나온 이게 판례들 따끈따끈한 판례 두 개만 한 소개드리면요. 수술 당일 마치 약 40분 전에 동맥경화 뇌졸중 위험 설명 후에 수술한 사례인데 부작용 설명 후에 가족들하고 뭐 숙고할 시간에 이런 시간적 여유 없이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을 했고요. 요즘 전자패드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 받는 경우가 많는데 거기 보면 들었음, 설명함,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었음, 설명함이라고 하는 기재가 없었다. 그래서 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설명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엄격하게 본다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면허 령의 페널티가 세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의료인 면허 체계는 아시다시피 의사, 간호사, 의료인 그다음에 이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진료보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체계인데 자, 진료보조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요 4개 판례 요 4가지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현장에 입회해서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더라도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호사한테 모든 걸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위임받은 것도 없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 또 중요한 부분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위해서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위임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면허 행위를 다룰 때는 복지부에서 그 민원 질의 해신에서 이제 지금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 하에 가능한 진료 보조 행위라고 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뭐 체열이라든지 주사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혈관로,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무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최근 사례를 보면 캐스트 이거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작년에 그 부산에서 나온 판례인데 간호조무사 실밥 제거 이거 무면 의료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추해 보면 캐스트 오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목이나 스프린트, 방깁스 이거는 진료 보조 행위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경기도사의 민원으로도 제기되고 있는 사례들인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든지 골밀도를 측정한다든지 해서 방사선사의 업무를 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검사,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의료법상에 이제 무면허로 영향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무면허로 영향에 대한 페널티가 3개월, 3개월 이렇게 되죠. 근데 의료기사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한 행위는 면허정지 15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실제로 맡았다 했던 사건 중에서 의사 2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방사선사 일주일 휴가 기간 동안에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그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적어도 의사 2명 중에 1명을 살려야죠. 이게 위반한 건 맞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주장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일단은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알고도 속고 뭐 모르고도 속아줄 수 있으니까 의사 1명이 책임지는 걸로 일단 가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의료법상 무면허로 행위는 아니다, 이 논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장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의료기사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 진료 보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무면허 행위는 아니다. 그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면 면허정지 15일인데, 그래서 이제 면허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경미하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1명이 면허정지 15일에서 2분의 1 감경받아서 면허정지 7일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아주 방어가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것도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아서 대법원까지 무죄 받은 사건인데, 간호조무사가 요실검사 카테터 삽입한 요 행위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지금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다라고 한 행위들 있잖아요. 소변줄 확보를 위해서 방광에 관을 삽입하는 행위, 관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식을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관의 크기가 소변줄 확보에 쓰이는 관 내지 관장의 크기보다 작고 실리콘 재질로 끝 마무리가 둥근 형태로서 신체 침해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요렇게 해서 이제 방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소개되는 사안인데,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제거 시술, 요거 이제 대부분까지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인데, 요거는 의료도구인 큐렛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한 시술을 한 거고, 여기서도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주사행위하고 비교했을 때 주사행위도 되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위험성이 적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몇 년 전에 민원 들었던 사안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간호조무사가 냉동요법으로 사마귀 제거 시술을 했는데 손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잘못한 건데 1억 원은 사실 좀 과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료법 위반이 되어버리면 약자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의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최근에 제가 이제 방어를 했던 사안인데요. 지금 의료기관의 의료금지 위반 관련된 사례, 분만 의료기관에서 이제 산부인과 의원과 같은 건물에 산후조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요즘 이제 산부인과 의원들이 이제 분만 숫자도 줄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신생아 입원해서 통합 운영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이제 의료기관 외에 의료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A 산부인과 보면은 지금 부담금액 4억 원, 140일 업무정지 5배수 과징금하니까 2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논리가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상 같은 의료기관의 이제 일부에 불과한 건데, 다만 우리가 변경 신고를, 이 정도는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그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행정처분에 오면 경고 대상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해서 방어가 됐고요. 이제 이게 끝날 때 좀 또 다른 분이 경기도 사회를 통해서 또 왔어요. 그분 표현으로는 뭐
경기도 사회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다른 데 가봤자 소용없다 해서 오셨던 분인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해서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날 좀 되니까 또 다른 이거 병원에서 또 이분은 1심에서 이미 자백을 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거예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도 3분의 1 강경을 받아도 의사 면허 정지 2개월이 되니까 이제 겁이 나서 뒤늦게 이제 연락이 오신 분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제가 행정처분 뭐 잘 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고 오늘은 이제 형사처벌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강의를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페널티가 센 거는 업무의 목적으로 취급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의사가 본인 비만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지금 웰트민정 펜타민 성분의 이제 마약류 처방을 했던 건데요. 의사가 자기 치료를 위해서 처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만 치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이고 고혈압 환자의 체중 감소에 효율적이라는 각종 논문을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문제되는 경우가 보면 신고 대상 위반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 확진이 된 경우는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감염병 의사 환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 기한을 놓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병원에서 신고 후에 내원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감독 관청에서는 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사고 분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과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형사에서는 입증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다퉈지는데 결국은 형사 책임이 부인돼도 민사 책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아주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민사 책임에서 부인이 되면 형사 책임은 뭐 사실상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민사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남시 의사 실형 선고 이후에는 뭐 지금 민사에서 이미 판결이 나서 변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고소해서 의사들이 구속되고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 형사 책임의 이제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아주 가볍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실치사도 2년 이하의 금고인데 업무상 과실은 중과실과 같이 취급을 하고 상해만 입혀도 지금 과실치사보다도 훨씬 중하게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그거는 전문 직업인을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의 중과실의 경우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어서 이제 책임을 항기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나 의사는 보통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고 아마 의사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형사 책임 제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제정 필요성이 이제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계류 중인 필수의료지원법을 보면 이 방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응급의료 종사자라는 필수 의료로 인해서 사상이 발생한 형사적인 감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뭐 불가항력적인 경우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일단 형사 책임은 다 면제해주고 무면 의료행위라든지 아주 일탈행위가 심한 거 그런 경우만 뭐 처벌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치상과 관련해서는 업무 상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가는 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되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형사 책임을 면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 책임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이것 때문에 검사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한 미절책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다. 그다음에 이제 민사 사건과 달리 인과관계까지도 검사가 다 입증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의령위에 있어서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재량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 방어의 무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혹시 다른 선택을 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자백한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때 상황은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상의 오진으로라는 과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의사들이
그 구속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고의 과실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어차피 완전 무결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고요.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방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인과관계 문제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자기가 입증 못하면 이제 불리하게 된다는 거고, 지금 의료 소송이라든지 뭐 공예 제조물 초기 이런 특수한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증명 곤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입법이나 해석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입증 책임을 좀 전환을 하는 건데, 독일의 경우에는 판례로 의료과실 소송 이런 데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하고 있고, 의료 사건에서는 판례가 지금 민사 사건에서는 인과관계는 의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인과관계 추정을 깨트리려면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이다라든지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이런 걸 언급해서 이제 깨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유장애는 통상의 합병증이다라고 해서 이제 벗어나면 되는 거고요. 이 사례들은 결국은 그 형사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지금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던 사례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결국 인과관계 문제로, 이 사건도 위내시경 사망 사건인데 제가 담당해서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이제 방어를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문제로 이제 방어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여 비급여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비급여 체계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양급여 행위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치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마모톰 사건 같은 경우에 생검이냐 뭐 수술이냐 이렇게 다퉈졌던 부분인데, 이제 수술 이후에 검사로 나가는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행위라 이건 수술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급여는 이제 급여 목록표로 정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준도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다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은 결국은 수가 협상에서 정해지는 건데, 상대가치 점수는 보시다시피 의사의 업무량이라든지 자원량, 위험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고 비용 효과가 있으면 급여로 가는 거고, 비용 효과가 좀 떨어지면 이제 비급여로 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급여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이걸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비급여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시에서 항목만 정해야 되지 적응증 등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가 만무톰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들을 하면서 심평원에 제가 사실조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신의료기술 평가라고 하는 것도 기존 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와 관련해서 대부분 허위 청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진료 행위가 없음에도 진료 행위가 있은 것처럼 했다라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은 금액이 750만 원을 넘어가거나 비율이 이제 10% 이상이 되면 형사 고발이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예방 접종이나 검진 등 예방 진료 후에 이제 급여 청구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들도 의료법 위반 사기죄 형사 사건에서는 별도의 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도 면한 사례가 있는데, 부당금액 환수, 업무 정지 처분 행정 사건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찰료를 안 받아버리면 그걸로는 이제 허위 청구로 간주가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개의 진료에 대해서 차팅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부담금도 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급여 대상 진료 요양급여 이중 청구 사례인데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 경기도 의사회 민원 회원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맡아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면허 정지 처분은 면했는데, 행정처분은 이제 사실 확인서 작성해 준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서 작성은 요즘은 뭐 잘 안 해주시는데, 옛날에는 뭐 귀찮게 하고 하니까 이제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입원료 거짓 청구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만 산부인과 의원에서 제왕절개 출생 신생아의 경우에는 통상 3일째부터 모유수유를 하는데, 출생 당일부터 모유수유를 한 것처럼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모유수유 간호관리를 청구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된 사안인데요. 지금 관련 규정을 보면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돼 있지만 항목이 모유수유료가 아니고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모유수를 하려고 하면 첫날 둘째 날에도 간호사들이 교육도 하고 젖도 물려보고 다 하는 거다. 그런 걸 받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행정 사건은 지금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될 거고요. 아까 요거는 언급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실손보험사들하고 지금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되는데, 실손보험 이제 구조를 보면 특히 약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 비급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보상을 한다는 거고, 특히 이제 질병 입원 의료비하고 통원 의료비를 구분해 놓고 질병 입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3천만 원 한도 보상을 하지만 통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통상 3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입원 의료비를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뭐 종래에는 이제 수술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퉈줬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주로 문제되는 것들은 보험급 부지급으로 문제되는 사례들은 이제 임의비급여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이제 맘모톰 사건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논쟁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하게 문제되는 거는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원 치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맘모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맘모톰도 이제 결국 형사처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로 기술 평가 대상이 아니고 기존 기술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방어가 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사고 문제되는 가장 그 핫한 문제들이 이제 납병동 입원료 산정 기준, 6시간 이상 체류 기준, 이걸 가지고 이제 입원비를 인정 안 해주겠다 형사 고발도 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 경기도사회 회원 중에서 그 맡아서 지금 그 통증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지방에서 경기도까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치료를 받고 간 분인데, 한 40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사기다라고 해서 형사 고발을 했던 사건인데 무혐의로 방어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납병도 입원용 기준이라고 한 것은 이제 복지부 고시한 것인데, 요양기관이 국가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입원실 체류 시간이 6시간이 안 되면 외래 진료비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정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근데 보험사 약관을 보면 체류 시간이나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약관에 보면 또 어떻게 되냐, 입원비 속에 뭐 입원과 관련된 재비용과 수술비 이렇게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원과 관련된 재비용은 뭐 식대라든지 입원실 관리로 이런 거 다 해봤자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게 한 2,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된 것들, 그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하이프 수술 이런 거는 수술료가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수술비 몇백만 원, 1,000만 원 다 날리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하이프 사건도 한 6, 70건 맡아서 지금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그 논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6시간 기준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내원해서부터 퇴원하는 시간까지 6시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6시간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결정 내역, 진료 기록부에 제대로 퇴원 시간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카드 결정 내역 이런 걸로도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백내장 판결이 사실 이런 논리적인 준비 없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패소가 돼 버렸고, 보험사들이 이제 맘모톰에 이런 소송에서 크게 깨지고 소송 비용을 엄청나게 물어주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백내장 소송은 패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된 건 뭐냐 하면, 그 보통 이제 맘모톰도 그렇고 이런 수술을 하면 일반적으로 출혈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통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 관리를 한다, 납병동 입원 관리를 한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부작용, 합병증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판례대로 하면은 입원 관리가 필요했다는 걸 환자별로 다 수술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뭐 지금 출혈이 심했다든지 이런 걸 다 기재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번 소송을 해서 잘못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강의는 제가 이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에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대부분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방어가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규정 해석을 잘못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건이라서 형사 사건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 사건에서 겁을 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